블로그 보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안화골절 수술을 하셨대요. 안화골절 수술을 하셨는데, 안화골절이 이제 왜 생겼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아서, 또는 뭐 부딪혀서, 또는 뭐 눈을 뭐 이렇게 쪄서,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눈밑절개하여 수술하였고, 눈밑과 볼 입술까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손상을 받은 경우예요. 근데 다들 금방 돌아오지 못해도 1년 정도면 돌아온다는데 저는 2년이 됐는데 그대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자료 보니까 인프라 오비탈 러브 그 부분이 신경인 것 같은데 신경이 뼈 쪽에서 끊겨서 재생이 어려운 걸까요? 이런 경우는 영구적으로 감각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호전이 된다면 돌아오겠거니 하는데 전혀 회복이 되지 않네요. 이런 경우는 시술 시 운이 없었던 걸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뭐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프라오비탈 러브라는 게요. 이 안와 쪽에 이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신경이랑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인프라오비탈 피셔라고 해서 위쪽 이렇게 구멍이 난 데가 있고 인프라오비탈 피셔라고 해서 안쪽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구멍 난 데가 있어요. 여기로 뭐 신경도 나오고 혈관도 나오고 그러는데 워낙에 이 인프라오비탈 피셔에서 요 길로 지나가는 게 인프라오비탈 러브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 요 안화 밑에 뼈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 구멍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프라오비탈 피쉬에서 나와서 이 뼈에서 구멍을 뚫고 여기로 나와요. 근데 안화골절이라는 거는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이 뼈가.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건 여긴데. 그래서 이렇게 메쉬 같은 거를 대주고 안화에 있는 눈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상악동 안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메쉬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덧방 쳐줘서 땜빵 하는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부러지면서 신경이 끊긴 거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러지면서 뼈의 날카로운 면에 신경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수술하면서 이 신경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고요. 근데 그 경우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다칠 당시에 안화골절이 너무 많이 심하게 되면서 신경이 끊기거나 손상을 받았을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안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경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기서 나와서 자이고마틱 러브라고 해서 여기로 나오는 신경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들이 계속해서 요 안화 쪽에서 벌어지는데 수술할 때 여기가 또 이런 플레이트 넣어주면서 또 손상을 받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질문 주신 거 보면은 다치자마자 이쪽에 입술 감각이 괜찮았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다치고 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 입술 감각이 괜찮았는지 눈밑 여기 코 옆쪽 이런 데 감각이 괜찮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다쳐서 신경이 다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화골이 부러지면서 신경이 잘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수술하면서 신경이 조금 다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만으로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안 돌아왔다. 그러면 사실은 돌아올 가능성은 조금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은 정말로 사람 몸의 신경이라는 게 신기한 게 어떻게 자다 보면은 또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5년, 10년 걸려서 살아나는 경우도 봤거든요. 분명히 잘랐는데 끊어졌는데 불구하고 신경이 살아나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눈으로 직접 잘랐어요. 제가 무슨 수술하다가 환자분한테 수술 전에 설명드리고 신경을 자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수술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잘랐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입술 감각 없으시죠? 그랬더니 감각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는 그 해부학적 영역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압을 골절이 막 너무 조각조각 나면은 또 그 주워 가지고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붓고 멍들고 피나고 이러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그래요. 2년 정도 지나서 호전이 없어서 각오하고 받아들이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수술하고 의사생활하면서 봤던 수많은 경우들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포기하고 지내면 어느샌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 달 있다 좋아져요. 두 달 있다 좋아져요. 그러고서 날짜 세는 분들은 또 그 날짜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마음 자세처럼 조금은 내려놓으세요. 네. 뭐 2년이나 됐는데 그냥 뭐 다쳤나 보다. 뭐 이건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컵으로 물을 마시다가 돌아온 것 같은데? 좀 나아졌는데? 이렇게 느끼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너무 막 동아줄 붙잡고 있듯이 막 붙잡고 있으면 본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안 들어오면 말지 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거. 약간 이런 식으로 내던져 놓으면 의외로 또 시간도 잘 가고 또 좋아지는 경우도 종종 봐요. 그러니까 연연해 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벌어진 일 어떡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또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게 또 딱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유롭게 마음 놓고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도움이 안 되겠지만 조금 마음이라도 편해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근데 가능성을 전혀 제로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그렇다고 좋아질 거야 라고 너무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달력에 X표하고 그런 것도 좋진 않고요. 그쵸. 이게 폭행에 의해서 맞아서 기절하고 기억까지 잃었던 사건이라 이게 참 사람 마음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맞아서 안구가 안 다치고 시력이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래요. 환자가 이렇게 안와골 골절이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예요. 보이세요.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아예 안 보이거나 이러지 않나요? 이거 먼저 걱정해요. 왜냐하면 시력을 잃는다던가 안구가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영구 손실을 유발하고 시력을 한쪽을 완전히 잊어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근데 감각은 본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흐르면 그닥 살면서 그렇게 부담 못 느끼거든요. 이거는 진짜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더마톰이라고 있어요. 더마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신경이 내 얼굴에 요만큼은 담당해요. 그리고 어떤 신경은 내 얼굴에 요만큼은 담당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중첩이 되겠죠. 그러면 요 신경을 담당하는 신경이 죽었어요. 그럼 여긴 감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더마톰이 확장이 돼요. 뉴로톰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 여기에 담당하는 신경들이 자라 들어가서 이 나머지 부분을 커버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는데 적응하고 문제없이 생활하게끔 해주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처럼 감각이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만지면 조금 생긴 것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그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지난 일은 조금 지난 일로 넘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년 전 퀵광대 수술, 옆광대로 인한 볼처짐이 있습니다. 퀵광대하고서 옆광대 수술을 했는데 볼처짐이 있다. 글쎄요. 이거 누가 진단해 준 걸까? 환자분이 그렇게 느끼는 걸까? 항상 드는 의문이 그래요. 진짜 처졌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10명을 제가 보잖아요. 그럼 10명 중에 실제로 볼 처져서 진짜 객관적으로 처져 보이는 사람 한 2명 될래나?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10분은 본인은 스스로는 정말 난 볼이 처졌다고 느껴요. 근데 이 볼 처짐이 진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딱 확정해 버리셨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볼 처졌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글쎄요, 전의 사진이랑 전의 CT랑 한번 보고 싶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 반감 가지세요. 아니, 내가 처졌다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부작용은 자, 볼처짐이 있다 이렇게 답을 줘버렸죠. 마침표 찍고 이거는 부작용이다 라고 또 마침표 찍고 3, 4년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볼처짐은 계속 진행형이 돼버렸죠.
이렇게 결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는 이거는 안면거상만이 답이다 라고 고민 중이다. 그런데 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재건하면은 수술로 이게 좀 좋아질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거의 뭐 지금 한 100번은 넘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 볼처짐 진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볼처짐이 진짜 있어서 부작용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3, 4년부터 진행되었다 그러면 3, 4년간 진행되면서 계속 악화된 모습을 저는 확인해야 되고요. 그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볼이 실제적으로 처졌다 하면은 처진 양상이나 처진 부위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좋을지, 또 환자분 나이는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옵션을 놓고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인터넷에서 이제 본인을 진단하고 본인이 솔루션을 찾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아, 그래. 저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면은 그래. 그럼 저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기죠.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도 모르는 각종 시술과 수술들이 막 생겨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 광고를 막 하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광고들을 접하면 또 해봐요. 그러면 해보고 또 후기 같은 거를 봐요. 그래서 후기 같은 거에 효과 봤다. 이건 뭐 병원에서 만들어낸 후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해봤는데 맹꽝이더라. 이런 진짜 환자들이 쓴 후기도 있을 거고 이게 혼재돼요. 그러면 환자들이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정보를 접하면은 도대체 남는 건 뭘까? 그냥 혼돈이에요. 혼돈. 케이어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다가 뭘 봤더니 뭐 재건이라는 게 있네? 그럼 재건하면 이거 혹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처졌는지 확인하시고요. 진행형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처진 게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서 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해도 되는지 어떤 선택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재건으로 처짐을 해결한다 그러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물론 재건을 하면 처짐이 약간 개선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볼처짐을 개선하겠다는 게 목적이면 전 재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목적이 달라요. 재건은 뼈의 결손이나 볼륨 감소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목적으로 수술을 했을 때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 조금 적지만 그 부수적인 효과가 볼처짐 개선이에요. 근데 목적이 볼처짐 개선이다. 그러면 재건은 답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 수술은 거의 다 입안으로 해요. 아주 극소수 필요한 경우 두피 절개를 하고요. 입안 절개하고 필요하면 구렛나루 절개 조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그 3D 프린팅 인공 광대뼈 뭐 이지메이드라고 이름을 만드셨어요. 그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뭐 예전에 이제 BGS7이라는 거랑 지금 PCL 폴리머를 섞어가지고 새로운 광대 오형물 재료를 인허가를 진행 중이고 아마 구정 지나고 나면 인허가가 끝날 것 같아요. 3월 정도. 그래서 이게 기사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이건 이제 중앙대 이의룡 교수님하고 그 CG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임상 실험을 했던 임상 데이터가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인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인허가가 완료되면 그때 대표님하고 그 CG바이오 대표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 나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재료를 한번 제가 검증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실제 환자한테 적용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인허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실물을 보고 제가 조금 물성도 보고 이런 것 좀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하고 뭐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임상에서 저도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CG바이오 대표님하고도 이미 말씀은 나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실제 수술에 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검증 과정에서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 저랑은 또 다른 입장이에요.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은 임상실험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뭐 괜찮았다, 좋았다라고 뭐 언론 기사도 나고 뭐 논문도 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 임상에서 개업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저는 못 써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환자가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 환자분은 저한테 내가 무슨 동물 실험 대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대학에 있었다면은 환자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많이 많이 실험적인 수술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개업가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일단 인허가가 완료가 돼야지 저는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완료가 된 후에도 실제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부위에 이걸 적용했을 때 효과적일지 아닐지 내가 중요시하는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이 제품이 만족시켜 줄지 그거에 대한 제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 환자분한테 마구잡이로 썼다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겪거든요. 개업하는 의사들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고 아마 3월쯤 되면은 인허가 완료되고 나면은 제가 실제 시제품이나 샘플이나 이런 거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보고 사용하기로 제가 안전하다, 괜찮네 라는 결정이 들면 여러분한테 공지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턱끝 수술 후 앞턱만 피부가 볼이랑 색깔이 약간 다르고 날씨가 추울 때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나몰라 하는 상황인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날씨가 추울 때 보라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거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턱끝 수술이 어떤 턱끝 수술이었을까? 턱끝 수술 종류 되게 많잖아요. 뭐 전진 수술일 수도 있고, 뭐 T절골에서 한 수술일 수도 있고, 뭐 삭제한 걸 수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턱끝을 어떻게 했다. 이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보라색으로 변하는 모습이라도 사진을 좀 보내주셨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좋을 텐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객관적인 팩트를 기반해서 여러분들한테 의학적인 판단을 드리는 거지, 그냥 환자분 말 듣고 동의해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날이 춥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환자분 지금 뼈 상태나 CT 상태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진짜 변하고 정상적인 때에 사진 찍었을 때 색깔이랑 진짜로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의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술받은 병원에서 나몰라라라는 단어를 쓰신 거 보면 감정적으로 조금 속상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환자분을 뵌 적도 없고, 뭐, 이 두 줄 갖고 제가 어떤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정보가 있고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진이랑 CT 정도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광대 수술하고 11일 차인데요. 이런 질문들 널렸죠. 그죠? 앞으로는 이런 질문은 조금 걸릴까 생각도 있습니다. 반듯하게 누워서 자도 되나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주무셨죠? 지금 수술하고 11일 동안 어떻게 주무셨나요? 앉아서 주무셨나요? 반드시 누워 자면 광대 쪽 피부살이 찌릿찌릿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누워서 자면 수술한 부위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영향 없어요. 그냥 누워서 주무세요. 어떻게 주무신 거죠? 그동안?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수술하고 환자들이 가끔 묻거든요. 옆으로 자도 돼요?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럼 반대로 물어요. 그러면 옆으로 안 자려고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그게 의식적으로 되나요? 자다가 보면 뒤척여지면은 옆으로 이렇게 뒤척여서 자게 되지 않나요? 그 본인 의지로 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이바 같은 거 쓰고 자나요? 의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앉아서 자라, 상체 세우고 앉아서 자라, 반듯하게 누워서 자라, 옆으로 자지 마라. 전 이런 거를 수술 후 주의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이게 의지 갖고 되는 거냐고요. 앉아서 자라고 하면 허리 아파서 잠이 와요, 그게? 엉치뼈 아프지 않나요? 또 자다가 뒤척이면서 옆으로 자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누가 말려요? 옆에 누가 감시하면서 옆으로 가면은 뒤척이면은 다시 똑바로 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에 연연을 할까요? 이게 좀 질문이 너무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과 모 병원에서의 그 환자들한테 그 책임 전가하는 어떤 수술 후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살찌워라 이런 병원도 있고 뭐 씹지 마라 이런 병원 있고 아니 어떻게 안 씹어 밥을 굶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맨날 죽만 먹어요? 죽도 씹어야 되잖아요. 근데 씹지 말아라. 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문제 생기면은 네가 그거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하는 병원들 때문에 생겨난 그 인터넷상의 궁금증과 말들, 썰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솔직히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씹지 말아라. 아니 안 씹고 어떻게 밥을 먹어? 맨날 우유만 먹나? 분유 먹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를 수술 후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문제 생기면 환자들 탓하는 거죠. 근데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락받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경락 수술하고 나서 경락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뼈가 지금 붙지도 않고 덜렁거리고 있는데 그걸 막 손으로 힘으로 막 이러는 산적 같은 아저씨가 막 꽉 눌러대요. 플레이트 부러져서 온 경우 봤어요. 수술하고 2주인가 지나서 경락받으러 갔는데 아저씨가 눌러서 그랬대요. 이거 봐요. 강동우님 지금 앉아서 자고 있다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어떻게 앉아서 자요? 제대로 잠이 오나요? 물론 상체를 세우고 자면 뭐 조금 도움 되겠죠. 근데 저는 잘 자고 잘 먹어야 잘 낫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앉아서 자서 잘못 자고 찌뿌둥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양악 수술은 죽 먹죠. 네. 양악 수술은 죽 먹으라고 하죠. 초기에. 딱딱한 거 씹을 수가 없고 입을 크게 못 벌리니까 일단은. 양악 수술은 씹으면 너무 아프니까. 저 봐요. 케이트백 님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앉아서 자다가 허리 통증 심해져서 정형외과 가잖아요. 앉아서 여러분 자보신 적 있나요? 앉아서 자면요. 엉치뼈 되게 아파요. 비행기에서 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갈 때 비행기에서 자다 보면 어우 막 궁둥이 아파서 허리 아프지 않나요? 11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가는 비행기에서 앉아서 자봐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아프게 만들 이유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수술을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게 해줘야죠. 앉아서 자라는 것까지 말하는 건 조금 저는 오반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씹지 말아라. 살 찌워라. 이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씹지도 말고 살을 찌우래. 이 뭔 소리예요? 뭘 먹어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먹지는 못하게 하고 씹지를 못하니까 살은 찌우래.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이게 결국은 병원에서 만든 그 책임전가 논리에 이런 글들이 자꾸 생산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성인데 빈약한 골반과 엉덩이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골반뼈 성형은 이미 있지만 대퇴골 윗부분에 3D 프린팅을 덧붙여서 전체적인 골반 넓이를 넓히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간절합니다. 사실 이 수술은 뭐 성형외과 영역이라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형외과 영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뭐 논문들 그런 것들 간단한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골반에 대해서 이 미용 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실제 별로 안 돼요. 얼마 한 10년 됐나? 여러분 엉덩이가 볼록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보형물 넣는 거 아세요? 버터 고그멘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가슴에 보형물 넣듯이
엉덩이 볼록해지는 거를 예쁘다고 생각하고서 우리가 뭐 힙업 운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가 유행을 한 게 근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게 이제 남미 쪽에서, 브라질 이쪽에서는 그런 체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미국 서부, 뭐 LA 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노출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마이애미 쪽.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건강미, 예, 건강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건강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그 니드가 있는 거죠. 근데 체형이 운동해도 안 되는 체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오발 쉐입이라고 해서 이 골반뼈랑 대퇴골 돌출된 부위랑 이렇게 같이 튀어나온 경우,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해서 이게 일자인 경우, 이제 요런 분들이 조금 고민이 많죠. 그 다음에 복숭아형이라고 해서 엉덩이 살이 더 옆으로 볼록 튀어나온 경우, 이런 복숭아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목골류, 이렇게 트라페지오 타입이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볼록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비만인 경우에서 있는 W 쉐입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구분했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요렇게 좀 볼록 나온 것들을 선호하더라. 근데 골반뼈에 이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 요 부위가 선천적으로 작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허리 라인에서 골반 라인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런 라인. 옛날에는 뭐 예뻤다고도 할 수 있는 라인인데 요새는 또 이게 아니죠. 이렇게 허리는 잘록해야 되고 골반은 깡패여야 되잖아요. 요새는 약간 요런 것들을 되게 뭐랄까 건강한 미인형, 뭐 그냥 날씬한 마른 형이 아니라 허리는 잘록한데 골반은 뽕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런 형을 또 선호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골반을 확장시키는 요런 보형물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의사예요. 미국에 계신 분이, 그분은 정형외과 의사인데 여기다가 티타늄 보형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만드는 골반 넓히는 수술은 있어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요 초록색 라인까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를 크게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근데 사실은 여기는요, 각종 근육들이 들러붙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이기에는, 글쎄요, 제가 이쪽 해부학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 몰라요. 정형외과 영역이어서. 근데 이쪽 골반에 여기다가 뭘 붙여가지고 이게 이쁜 모양이 나올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는 수술은 너무 뭐 혹처럼 튀어나오지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수술인데 태국에서 이런 수술을 하고 오신 분을 봤거든요. 이 어깨가, 저도 뭐 어깨가 넓진 않은데 이 어깨 넓은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태국에서는 어떤 수술이 있냐면요, 여기다가 어깨 뽕 넣듯이 여기다가 실리콘을 이만하게 손바닥만한 거를 넣어요. 그럼 마치 우리 럭비 선수들 이렇게 이 보호대 찬 것처럼 이게 어깨가 넓어지거든요. 몰랐어요. 환자분이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하고 어깨를 뚝뚝뚝 두드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야 이거? 그랬더니 거기 실리콘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육 위에다가 넣는데요, 그거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여기는 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뭔가 여기다 보형물 넣어가지고 뭐 모양 만들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동네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요런 그 장골 위에 일리아 크레스트 위에 골반을 넓게 하는 그런 수술은 꽤나 좀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문도 저번에 한번 답을 드렸었죠. 모 선생님께서 볼페임이 나는 젊음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악동이 열리는 게 뭐 상악동염, 부비동염에 취약하다고 뭐 할 만한 논문이나 비교 데이터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죠.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는데 뭐 생각의 차이니까 뭐 제가 그분이 틀렸다, 내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냥 기본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이 라테랄 버트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지금 요 부위.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때 상악동이 열리는 요 부위예요. 이게 자이고마틱 버트리스라고 하는 건데요. 얼굴뼈에 이 얼굴뼈에 기둥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로 기둥이. 하나는 네조프론탈 버트리스, 그 다음에 하나는 자이고마틱 버트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리고 맥실라리 버트리스라고 해서 3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악동을 완전 열어버리는 거는 이 얼굴의 3가지 기둥 중에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위험하냐?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얼굴뼈를 지지해주는 이 3기둥은 외상이나 부러져 왔을 때 무조건 여기는 복원시켜야 된다라고 외상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배우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미용 목적으로 후벼 파서 이 기둥을 뽑아버린다? 얼굴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력벽이 3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후벼 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저는. 뭐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 야, 그 내가 내력벽 하나 부셔봤는데 아파트 안 무너지던데?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작은 지진이나 뭐 오래됐을 때 그게 무슨 문제를 만들지 그거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버트리스라는 구조는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뻐지겠다고 효과도 없이 굳이 여기를 빵꾸내서 부실 필요가 있냐. 뭐 이게 뭐 목적이 이걸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지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여기를 부시지 말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상악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상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상악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동그랗게 3차원 구조가 된 뼈로 둘러싸인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근데 뼈로 둘러싸인 빈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코로 숨 쉬거나 이럴 때 공기가 드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상악동에 콧물 같은 게 고이면 또 빠져나오는 하수구 군형 같은 게 있고요. 자, 그러면 하얀색이 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 빨간 건 뭐냐면 이 뼈 안에 점막이 쫙 둘러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악동은 이 점막으로 둘러싸이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악동이 이렇게 조금 열리면요. 이 점막이 회복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이 회복되는 게 이 뼈가 연결성이 있는 것보다 이 점막이 회복되는 게 이너 라이닝이라고 그래요. 안쪽 라이닝이 회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만큼 열려 있으면 이거는 어지간히 이렇게 붙어요. 힐링이 돼요. 근데 이렇게 크게 열리면 여기가 뚫려요. 이쪽에는 막 지방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는 막 이런 지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뼈가 없더라도 지방이 이렇게 막 있다가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점막이 붙어서 여기가 딱 막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데면 지방이 막 이렇게 있다 지방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점막으로 이렇게 라이닝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회복되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만약에 회복이 안 되고 지방이 이렇게 안으로 있다면 이 지방은 외부 공기랑 노출되면 이 지방은 썩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 공기가 내 피하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엠피세마, 서브큐 엠피세마라고 해서 피하 기종이라는 게 생겨요. 자, 이게 안전할지, 이게 안전할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상악동염의 위험이 적다? 여기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점막으로 라이닝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그냥 점막이 뚫려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게 과연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안면 거상 수술을 요즘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알아보다가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면서 앞광대 리프팅을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봤어요.
앞광대 리프팅이라는 게 중안면 거상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눈 밑 지방 뭐 재배치하거나 이러면서 여기 있는 지방을 칙 팻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조금 당겨 올리는 그런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중안면 거상술이라고 이게 눈 밑으로 하는 게 근 10여 년 전에 한때 조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안면 거상이라고 하는 게 이 옆에 이 머릿속에서 구멍을 내 가지고 골막박리를 이렇게 해요. 지금 보면 여기가 골막박리 부위거든요. 요만큼을 골막박리를 이렇게 해요. 기구를 넣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실을 걸어 가지고 여기다가 쭉 당기는 이런 칙 리프팅이라고 보통 하죠. 이걸 이제 중안면 거상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똑같은 방식을 눈 밑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한때 한 10년 전쯤에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은 해봤거든요. 이렇게 실로도 해보고 여기 뭐 엔도타인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환자 고생하고 붓고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인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직도 하시는 분은 뭐 계시긴 한데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서양 애들한테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동양 사람들의 이 두툼한 이런 느낌에서는 붓고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제가 얼굴 지방이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사 바늘로 이렇게 쇽쇽쇽쇽 빼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컴파트먼트로 여러 개가 구분이 돼 있다. 그 영상 하나 그냥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주로는 이 메리알 칙펫이라고 하는 이 요거를 꺼진 거를 올려주는 걸 보통 이제 요 눈 밑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그런 수술이죠. 그래서 요게 처지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든다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요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젊은 얼굴과 나이 든 얼굴이에요. 보면은 지방이 밑으로 늘어진 것도 맞아요. 밑으로 늘어진 것도 많은데 지방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일단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스풀 페이스랑 에이징 페이스의 또 뼈도 살짝 변해요. 이런 눈 옆에가 이렇게 조금 주저앉으면서 넓어지는 여기가 넓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체부 볼륨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런 노화에 따른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안면 거상이라는 게 요 지방을 주로 올려주는 작업인데 지방 자체가 젊은 애들은 많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처지기도 했지만 절대 볼륨 자체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수술로 이너피 코성형 계획 중인데요. 제 현재 상태는 미간 쪽 실리콘이 들떠 있고 코끝 연골과 실리콘 경계부가 살짝 꺼져 보입니다. 코끝 연골과 실리콘 경계부가 살짝 꺼져 보입니다. 네, 심하진 않고요, 살짝. 코끝 모양 자체는 마음에 들어서 코끝 수술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 이노피 실리콘으로 코끝 연골과 실리콘 경계부 살짝 꺼져 보이는 거 교정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CT 찍어보고 실제 연골이랑 그다음에 실리콘 보형물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확인해 보면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피부 두께도 봐야 되고 연골이랑 실리콘이 실제로 짧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봐긴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보형물 교체만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조작이 필요할지는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지방 흡입이랑 거상도 같이 하면 효과가 덜해서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한다면 지방 흡입 후 몇 달 뒤에 거상하는 게 좋나요? 이건 좀 잘못 이해하셨어요. 제가 안면 윤곽술이랑 안면 거상은 같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얼굴 지방 흡입이랑 거상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말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안면 거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컴파트먼트들을 다 끊으면서 지방을 다 들춰요. 이 컴파트먼트들을 다 끊으면서 분리하면서 가요. 분리하면서. 거상이라는 게. 여기를 다 열어요. 이렇게. 이렇게 다 열어요. 박리 범위가 이렇게까지 되거든요. 이만큼 되거든요. 여기를 다 박리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방만 쇽쇽쇽쇽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상하러 땡기러 들어갔다가
비기 싫게 나온 지방들은 가위로 잘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흡입기로 흡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 흡입이랑 거상은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LA 쪽, 그 미국 서부 쪽 그룹에서는 안면 거상을 할 때 지방 흡입을 무조건 해요. 약간 서부 쪽. 근데 미국 동부 쪽은 지방 흡입을 별로 안 하고 그냥 거상만 해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두 파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동양인에서는 지방 흡입까지는 아니어도 지방을 조금 재배치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피부가 아주 얇고 그냥 지방은 별로 없는 분들은 당겨주기만 해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동양 사람들은 지방이 있는 채로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살짝 올려주거나 빼주거나 재배치해주거나 이런 작업이 안면 거상할 때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거상이랑 지방 흡입은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윤곽 수술이랑 거상은 따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에서 드라이하고 우리 목욕탕 가는 것처럼 바보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지방 흡입이랑 거상은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항상 유익한 영상들로 많은 도움받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장님 영상을 보다가 제 노블캣 수술 가능 여부에 궁금함이 생겨서요. 제가 치아 교정으로 치아 뿌리가 콤이 딱 귀족 보형물 놓이는 자리까지 근접해 있는데 이 경우 노블캣 호통 귀족이 가능할까요? 턱끝과 노블캣을 고민 중인데 노블캣이 어려우면 턱끝만 생각해야 하나 고민하다 메일로 문의드립니다. 설 복 많이 받으시고 조만간 상담하러 찾아뵐게요. 제가 요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환자분이 보내주신 CT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노블캣 가능하냐? 근데 노블캣 넣는 위치가요. 정확히는 요 위치예요.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요런 식으로 요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송곳니는 무조건 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했던 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분도 보면 송곳니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도 송곳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그 위에 보형물이 들어가죠. 잘 보시면 송곳니 있는데 제가 여기 살짝 1mm 정도 띄워놔요. 여기를 1mm 정도 띄워놔요. 그래서 이제 4년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송곳니 뿌리 있는 데랑 보형물이랑 아무 영향이 없어요. 여기 살짝 이렇게 막처럼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갭이 있는 대로 송곳니 있는 데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이 보형물은 실제로 치아 뿌리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심한 경우는 이렇게 임플란트 넣으신 분도 계세요. 임플란트 넣은 위로도 들어가요. 송곳니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임플란트 많으신 분은 이것도 임플란트, 이것도 임플란트, 이거 6개 다 임플란트였던 분도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 CT를 찾으려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데 임플란트 해놓은 데 위로도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노블캣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송곳니 위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25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양악 윤곽해서 처짐이 있어요. 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은 나이가 어린 거상보다 실리프팅이 다른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얼굴 봐야 돼요. 그리고 뼈 상태를 봐야 돼요. 그냥 이게 진짜로 처진 상황인지 또 체중도 봐야 되고 수술된 상태, 뼈 삭제량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뭘 해야 된다, 뭘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저한테 있는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25살이면 저는 거상 제 아무리 아주 험한 경우 아니면은 거상 안 해요. 그리고 25살 정도면 지금 키 체중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소라님 생각에 뭐 이런 거상 생각하기보다는 실리프팅도 전 반대하고요. 그냥 필요하면 고주파나 하이프 같은 울세라나 슈링크 이런 거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조심스럽게 다이어트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